합격 해커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해커스 공무원에서 기계직을 담당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셨으니까요. 지금 이제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렇게 좀 심신을 가다듬고 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뭐 총평이라든가 뭐 그 외적으로 뭐 시험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총평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학원 측에 전달해가지고 지금 온라인에 게시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이제 그 총평 좀 확인을 해보시고 이번 시간에는 오로지 우리 문제만 좀 보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 가지만 우리 기계 일반 시간에 보고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번 시험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어땠을까? 근데 나는 쉬웠는데 다른 사람들 어땠을까?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어려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또 그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제가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한 147명이 이제 147분께서 이렇게 좀 참여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세요. 그 다음에 무난했다, 쉬웠다가 이제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항상 보면은 비슷합니다. 뭐 한쪽 확 쏠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쉬웠다 비중이 예전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는데, 이번 시험이 쉬웠다가 좀 퍼센트가 이전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뭐 한 이 정도 나왔거든요. 쉬웠다 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작년이나 올해나 좀 비슷해진 게 아닌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저도 요거 보면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보는 어떤 난이도의 관점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하고 좀 다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데, 그건 제가 고민할 부분이고, 어쨌든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첫 번째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금속 재료 표면의 주철이나 세라믹 입자를 분사해서 표면층의 압축 잔류 응력을 발생시키는 공법은 나왔는데, 요거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압축 잔류 응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익숙한 분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보통 이제 잔류 응력은 제가 많이 또 설명을 하고 하는데, 잔류 응력 중에서도 이제 인장 잔류 인력하고 압축 잔류 인력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특히나 우리 구급 시험에서는 압축하고 인장 잔류 응력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잔류 응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느낌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두 문제나 여기에서 이제 이 압축과 인장을 나눠서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거를 또 보려고 했더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거를 구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발생시키는 공법이 뭐냐, 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좀 잡고 갈게요. 답은 쇼피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금속 표면에 주철이나 세라믹 입자라고 했는데, 요 입자를 갖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핀이라고 얘기합니다. 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핀이 요 입자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입자를 쏜다 그래가지고 숏피닝입니다. 숏피닝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강군이가 이거 꼭 볼 같지 않아요? 볼이라고 해도 되는데 또 핀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계속 그렇게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 얘가 우리 금속 표면, 지금 이게 이제 재료의 금속 표면입니다. 여기에 이 핀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면서 부딪히면서 이제 생기는 현상을 좀 과도하게 도식적으로 좀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봤더니 요 핀이 들어와가지고 금속 표면을 어떻게 해요? 눌러버리네요. 그쵸? 눌러버리면서 어때요? 소성 변형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소성 변형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뭐가 발생한다? 압축 잔류 응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쇼피닝. 그래서 답은 쇼피닝이 되는데, 이 잔류 응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요, 여러분들. 이 잔류 응력을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우면 시험에 합격합니까? 이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우려고 하는데 될까요? 저한테 꼭 물어보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 그걸 꼭 외워야 되는가? 외워야 되는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 외워서 시험장 가면은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외우는 걸 못 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외우는 건 정말 특화되어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정말 놀랄 만큼 잘 외운다는 거 저도 압니다. 알고 또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기계 파트에서도. 근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렇게 외워서 시험장 가게 되면 그 응용해서 문제 적용이 됩니까? 예, 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이런 거, 잔류응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지문이나 어떤 교재에 있는 그 문구를 따따따따따 외워서 정의를 따내렸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압축 잔류응력.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압축 잔류응력 모르는데 당장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것도 자기가 본인이 좀 이렇게 정의를 내리세요.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좀 정의. 잔류응력이 뭡니까? 나는 힘을 주지 않았어. 바깥에서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근데 재료가 혼자서 지금 응력을 느꼈을 때 그 재료가 느끼는 응력을 우리가 잔류응력 이렇게 얘기해요. 뭐랑 똑같아요? 회사에서 일주일 내내 시달렸어. 뭐 일에 치이고 사람이 치이고 막 고백했어요. 막 치있어. 이제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라고 이제 집에 갔죠. 갔는데 머릿속에서 일이 떠나지 않는 거야. 와, 당장 월요일 날 뭐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당장 월요일 날 아침에 나는 또 이런 욕도 먹고 저런 욕도 먹고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주말이 편하겠습니까? 계속 자기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잔류응력이죠. 금요일까지 여러분들한테 작용한 응력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그게 잔류응력.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고 나는 얘는 아무 변화가 난 힘을 준 적이 없어. 얘 혼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거야. 응력이 스트레스잖아요. 그죠? 그게 잔류응력입니다. 그런데 압축 잔류응력은 뭐야? 압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재가 압축되면서 발생하는 응력이 압축 잔류응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장 잔류응력은 뭐예요? 소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게 인장 잔류응력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다 이건 좀 뒤에 가서 또 이번 우리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있는데 인장하고 압축이 보통은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예. 어떤 하나의 형상에 대해서 얘는 인장만 발생했어. 압축 이게 아니라 압축이 발생하면 한쪽에서는 인장이 발생하고요. 한쪽이 인장이 발생하면 한쪽에 또 압축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인장응력은 항상 혼합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 문제. 이게 쇼피닝 같은 경우는 얘를 강구가 소재를 때리면서 소재가 밑 안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압축 잔류응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속 가공하면서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답이 쇼피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클레이딩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요, 여러분들 참 제가 요거는 한 번도 수업할 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교재도 없고 시험에도 나온 적도 없고 해서 갔는데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하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지금 층접합이라 제가 어쩔 수 없이 써놓긴 했는데 이거 언제 많이 보냐면 여러분들 우리 그 샌드위치 판넬 만들 때. 샌드위치 판넬이 아니라 샌드위치 판넬 형상의 금속이죠. 네. 그래서 요거 할 때요, 이 클레이딩 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용접 방법 중에서 우리 고상 용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변이 나옵니다. 왜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놀이 있어요. 놀이 있습니다. 금속 판 하나가 일로 들어갈 겁니다. 뭐랑 똑같아? 아변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아변 기계에서 실제로 해요. 아변 기계에서. 자, 요렇게 이제 하나의 소재가 들어가고 위아래다가 다른 금속을 이렇게 붙여요. 다른 금속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합을 해가지고 요렇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클레이딩, 층 접합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요 클레이딩이 나올 때는 항상 샌드위치 판넬 요거 생각하시고, 예. 그러니까 샌드위치 판넬은 유사한 형태의 금속을 만드는 생각하시고, 얘는 요거 나올 때 항상 따라 나올 수 있는 애들이 내가 마음이 좀 간당간당했던 게, 야, 이거 나왔으면 이거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고상 용접 방법 여기 적용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변 기계를 아변하고 유사한 형태의 가공 방법이다. 요거까지 정리해주면 딱 좋겠습니다. 요거 좀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대비하세요. 문제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퍼터링하고 진공증착은 좀 큰 개념이에요. 진공증착이 있는데 증착에는 화학적 증착법과 물리적 증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그 안쪽에 스퍼터링이라고 스퍼터링이 있습니다. 얘가 스퍼터링이 사실 진공증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둘 다 증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쇼피님 이렇게 갖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속중 요거 재밌는 문제였어요. 용융점이 가장 높고 고온에서 고강도 특성이 있어서 전구의 필라멘트 선이나 용접 전구를 활용되는 것은, 저는 이거 맞았습니다. 아니, 강사가 당연히 맞아야죠. 근데 제가 맞히는 방법이 참 여러분들 그렇게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아요. 나도 여러분들. 예, 보세요. 저는 일단 제가 이걸 맞추면서 텅스텐 찾아갔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갔을 때 이 금속도 요 네 가지 중에서 텅스텐이 용융점이 가장 높다는 거 알았겠어요? 저 몰라요. 제가 녹는 점, 용융점을 다 외우고 갔을까요? 미쳤어요? 시험장 갈 때? 예, 몰라.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보고서 핫불이 결정되는 사람이 같지만, 그러니까 외웠을까? 그것도 어렵지 않을까? 이거를 외운다고? 보기에 뭐가 나올 줄 알고. 예. 저희 몰라요. 용융점 요거 어떤 게 얘가 저 높은지 아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고온에서 고강도 특성. 딱 봤을 때 여러분들 고온에서 고강도 특성이 있을 만한 애가 뭐냐면 티타늄하고 텅스텐 둘이에요. 예. 얘는 제일 가벼운 애고.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캐릭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네 둘 중 하나겠네. 요 정도? 요 정도? 딱 찍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전구의 필라멘트 선. 여기까지 났으면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 정도 되니까 알 수 있어.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만한 보기가 핵심 키워드 있다. 용접 전극. 여러분들 우리 용접의 구분이 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 열원을 기준으로 나눌 때. 자, 전기하고 가스가 나누죠. 전기는 또 둘로 나눠요. 아크를 쓸 거냐, 저항을 쓸 거냐. 그 다음에 저항을 쓸 거냐. 자, 그럼 아크 같은 경우는 또 나누죠. 예. 그냥 전구, 우리 피복 아크 용접.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접 방법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가스를 이용한 가스 용접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쓰는 가스는 불활성 가스죠. 그렇죠. 헬륨, 아르곤. 헬륨 아니면 아르곤 가스 쓰는 용접이 있습니다. 이 용접 방법이 또 세 가지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네. TIG, MIG, CO2. 이렇게 나오죠. 네. 이 아르곤, 헬륨. 근데 이제 여기 가스 용접 방법이 여기 헬륨, 아르곤은 사실 여기 두 개고, 얘는 CO2 가스를 쓰죠. CO2 가스를 쓰죠. 예. 이 가스들이 비싸니까 얘를 쓴다. 그래서 요 헬륨, 아르곤, CO2를 다 뭐라고 합니까? 쉴드 가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이 보세요, 여러분들. 자, TIG는 뭡니까? 텅스텐 인젝션 가스 용접. 맞죠? 네, 가스 용접. 얘는 메탈 인젝션 가스 용접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탈 인젝션, 얘가 지금 메탈 인젝션 가스 MIG예요. 얘는 TIG입니다. 그러면은 MIG는 끝에가 일자로 되어 있고요. 저기 TIG는 그게 아니고요. 얘는 전극이 소모식이야. 비소모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전극을 녹이지 않다 보니까 내가 용융금속이 더 필요해. 접합할 때. 그러면은 뭐예요? 용가제. 용접봉을 써줘야 돼요. 용가제 용접봉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MIG 같은 경우는 이제 텅스텐 용접봉 전극을 제외한 나머지 전극들은 그냥 메탈 내죠 퉁쳐져 있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 MIG에서는 이 전극이 녹으면서 용융금속을 발생. 그러니까 별도로 전극을 안 쓰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사용하는 걸 우리가 MIG. 그래서 얘는 모재랑 동일한 소재를 용접봉으로 써줘야 돼요. 전극으로. 얘는 그게 아니죠. 네. 이 용가제를 오히려 저거랑 써줘야죠. 소재랑 동일한 걸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건 안,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용접 전극으로 활용되는 것은 MIG가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얘는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용접하려고 하는 모든 금속에 그걸 다 보는. 근데 얘 보면 어때? 얘는 텅스텐이잖아요. 요거 하나 보고 맞췄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연강의 인장 시험에서 응력과 변형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여러분들 이거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히려 너무 많이 설명을 해가지고 미안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탄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왜냐면 탄성은요 기계 공작법에도 나오고 기계 설계에도 나오고
그 원리가 설계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계 재료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데, 탄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문구나 지문이나 문제에서 정리를 한 내용 가지고 쭉 나열해서 뭐 몇 칸 이만큼을 만들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명확하게 한마디 좀 정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탄성의 정의가 뭡니까? 내가 힘을 줬어요. 뭐가 발생해요? 변형이 발생했죠. 힘을 주면 뭐가 변합니다. 집 모양이 변하든지, 위치가 변하든지, 움직이고 있으면 그 움직이는 방향이나 속도나 뭐 크기가 바뀌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힘은요, 항상 뭔가 바뀌게 하는 원동력이, 원천이 힘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힘을 먼저 배운 다음에 변형을 배우고, 응력을 배우고, 변형을 배우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노테이션, 회전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자, 우리 이 문제는 사실상 4번 보기가 조금 어렵게 나왔다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항상 난이도를 고려하신다는 생각이 제가 늘상 드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1번, 2번, 3번 다 지금 긴가민가 하거든. 여러분 봤을 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4번 보기가 너무 명확하게 아니에요. 보세요. 탄성 변형은 하중을 제거해도 변형이 그대로 유지된다. 변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성질은 뭐라고? 탄성에는 뭐라 그래요? 소성이라고 얘기하죠. 소성,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탄성은 뭐라 그래? 엘라스틱이라고. 나는 엘라스틴을 써요.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에서 얘 4번을 좀 꽈서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4번 보기가 쉽게 나와가지고 이 문제도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문 읽으시면서 시험장 가셨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1번, 2번, 3번 보면서 야 이거 보자 무슨 말인지 하는 거 이러다가 이거 딱 보면서 아싸 했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 가서 시험 보시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봤을 때 느낌하고 시험지를 갖고 와서 집에서 봤을 때, 또는 지금 저랑 같이 공부를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갖고 와서 펼쳐놓고 봤을 때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시험장에서 봤을 때 1번, 2번, 3번을 순차적으로 읽었을 때 큰일 났다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 한번 우리가 그래도 나온 김에 한번 보여요. 지금 밑에 나온 요 그림이 뭐예요? 응력 변형률 선도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SS 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인, 스트레스 선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스트레인 선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X축이 변형률입니다. 그래서 입실론 이렇게 쓰고, 응력이 어디예요? 네, 여기 Y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이렇게 씁니다. P하고 L 아닙니다. P하고 L이 아니라, 델타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탄성 변형, 이 탄성 변형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다? 네, 여기 A점까지가 우리가 이제 탄성 한계다. 그렇죠? 0부터 A까지를 우리가 탄성 한계 이렇게 우리가 구간을 지정하고 있죠. 그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네, 탄성,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내가 좀 헷갈렸어요. 요 B가 비례 한도고요. 여기가 이제 B가 이제 탄성 한도고, A를 이제 비례 한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 흡법칙이 성립하는 곳은 보통 A 구간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비례 구간까지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구간까지가 이제 비례 한도, 그 다음에 이제 저기 B점까지를 우리가 탄성 한도로 해가지고, 탄성 한도까지 힘을 주게 되면 힘을 제거하면 다시 원상태를 복구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이제 흡법칙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비례 한도를 갖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인장 하중 테스트를 한 그래프를 보면은 요 A점, B점이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편의상 그걸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만 해주세요. 다음 시험 보실 때. 자, 4번 문제 좀 보도록 하죠. 응력 집중 또 나왔습니다. 응력 집중 또 나왔습니다. 봅시다. 응력 집중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응력 집중이 아니라, 앞에서는 이제 잔류응력이었고, 잔류응력이었고, 요거는 이제 응력 집중 처음 나왔습니다. 응력 집중 처음 나왔고, 잔류응력은 앞에서 나왔고, 잔류응력은 이제 뒤에서 또 나옵니다. 네. 응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설계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요거 3번 보기가 좀 쉬워요. 나머지가 좀 긴가민가 하셨던, 어려운 지문은 솔직히 아닙니다.
예, 제가 여러 번,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이제 했고, 여러분들도 그 기출문제 보시면 요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왔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문제는 처음 나왔지만, 당연히 처음 나왔지만, 이와 유사한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번 풀어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항상 문제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남들이 다 쉽다고 해도 내가 모르면 어려운 거고, 남들이 다 어렵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는 쉬운 문제군요. 그래서 제가 이거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렇게 구별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제가 삼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솔직히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어려워하시는 분은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여지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스럽게 3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 응력 흐름을 급격하게 하도록 한다. 이제 요 문구가 들어가거든요. 응력의 흐름이 급격하게 되도록 한다.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이렇게, 응력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함으로 그쪽에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 그 우리가 뭐 할 때 배웠을까? 노치효과 할 때 배웠어. 노치효과. 노치효과라고 있었죠. 네, 노치효과. 그래서 요렇게 재료가 있으면 봉이죠. 샤프트라고 합시다. 예. 요렇게 인장이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파괴가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다? 여기가 되더라.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서 파괴가 되더라. 왜? 여기서 단면적이 급하게 변하니까 하면서 여기에 응력이 집중된다. 우리가 배웠던 노치효과 있었습니다. 이거 노치효과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마디로. 요 말만 조금 바꾸면은 응력의 흐름이 급격하게 되는 현상은 노치효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맞다는 얘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면 거치기 값이 작다. 이거 여러분 표면 거치기가 응력 집중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이 해설 강의 같은 경우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시거든요. 외부에서 다른 본인의 어떤 공부하신 방법이 좀 다르겠지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표면 거치기 값을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응력 집중에 영향을 준다는 거. 이거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금속 표면을 보면 그냥 이렇습니다. 아주 맨질맨질하죠. 어떤 금속이든지. 근데 이걸 확대기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표면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골짜기들도 뭐야? 응력 집중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크다 작다를 떠나가지고 이런 상으로. 그래서 표면 거치기 값이 고우면 이런 응력 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보통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면의 변화를 완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랑 같이 연결되는 설명이 되겠죠. 2번하고 3번하고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유사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좀 보도록 하죠. 요거는 여러분 많이 맞추셨을 것 같아요. 네, 베어링 같은 경우. 그래서 베어링은 크게 보면 둘로 나누고 있죠. 하나는 미끄럼 베어링, 하나는 구름 베어링. 미끄럼 베어링, 구름 베어링 나누고. 자, 그래서 미끄럼 베어링 같은 경우는 보통 특성이 뭐예요? 고속 회전에 적합하다, 안 하다? 고속 회전에 적합하다. 얘는 고속 회전에는 좀 부적합하다기보다는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속 회전에는 얘랑 비교했을 때는 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미끄럼 베어링과 구름 베어링을 딱 그림이나 사전에서 보면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냐면은 미끄럼 베어링은 그냥 이런 파이프 뚫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지금 축 들어가지고 여기서 마찰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고속 회전이 여기랑 이게 더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얘가 처음에는 마찰을 접촉을 하고 있지만 축이 회전 속도가 올라가면서 어때요? 축과 요 구멍 사이에는 뭐가 형성된다? 유망이 형성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끄럼 베어링에서는 항상 다루는 내용 중에 맨 뒤쪽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얘는 그 윤활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활이 없으면 큰일 나죠, 얘는. 자, 근데 우리 구름 베어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립품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양산품입니다. 양산품, 그러니까 규격품이라는 얘기죠. 규격품이 됩니다. 얘는 자작입니다. 그래서 얘는 설계품. 그러니까 설계품이라고 하니까 좀 자작품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비규격품 이렇게 해놓으면 낫겠네요. 비규격품입니다.
그쵸? 얘는 내가 설계해서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그때. 얘는 기존에 있는 걸 사다가 쓰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다 쓰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막 계산하고 그런 것보다는 자 사다 쓰다 보니까 언제 사다 쓰면 되겠니? 오늘 꼈으니까 이거 언제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회전수명 나오죠. 뭐 이런 애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얘는 베어링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규격품이니까 어때요? 규격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규격표를 봐야죠. 이거 좀 규격이죠. 이거 보고 이해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요런 내용이 있고, 여러분 충격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습니까? 그거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꼭. 지금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요 그림은 구름 베어링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요 규격표를 보시게 되면은 앞에 6이 이렇게 있는데 6은 어떤 뜻입니까? 지금 요거는 나중에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베어링 규격 얘기할 때 축지름, 그러니까 축이 바뀌는 우리가 내경이라고 얘기하고, 축하고 결합되는 부분을 내경, 그래가지고, 요 부분 우리가 내경 이렇게 합니다. 베어링 내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경에 조립되는 축의 기준 치수는 얼마인가 하는데, 요 뒤에 그 숫자가 1, 2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5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5 하시면 60파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끝자리가, 여기가 만약에 끝자리가 하나로 나왔다. 1부터 9까지 나왔다. 얘는 그냥 똑같습니다. 미리 단위로 그냥 따라갑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외우셔야 돼요. 00, 01, 02, 03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00 같은 경우는 10mm, 02 같은 경우는 12mm, 02는 15mm, 03은 17mm.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04부터는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한다? 5를 한다. 그래서 여기가 1, 2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붙은 요 ZZ는 쉴드 기호입니다. 쉴드 기호. 그래서 우리 베어링 같은 경우는 보통 조립품이다 보니까 내륜과 외륜 그 사이에 이제 구름체가 들어가고 있고요. 구름체가 정확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잡아주는 애를 갖다 우리가 리테이너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름 베어링의 사요소 그래가지고 내륜, 외륜, 구름체. 구름체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쇠구슬이 될 수도 있고 얘처럼 롤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를 잡아주는 애들이 이제 리테이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네 가지를 갖다 우리가 구름 베어링의 사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요 구름체가 내륜 외륜 사이에 있는 리테이너와 구름체가 보이는 애가 있어요. 보통 기본이 이제 원래는 그겁니다. 근데 베어링이 이제 적용되는 곳에 따라서는 일단 요 베어링이 돌아가다 보면 여기서도 이물이 나와요. 쇳가루가 나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쇳가루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쇳가루가 밖으로 나오는 것도 방지하고 또 바깥에 있는 먼지가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처럼 막아 놓습니다. 요거 막는 요 판때기를 이걸 갖다 우리가 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쉴드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어쨌든 요 쉴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쉴드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는 양쪽 쉴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하는 경우도 왜 한쪽만 막고 한쪽은 급유나 주유 때문에 열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쉴드 기호가 하나만 있으면 한쪽 쉴드요, 두 개가 있으면 양쪽 쉴드요.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호는 그런 의미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회전수가 NRPM입니다. 그리고 전달 토크가 T 뉴턴미터인 축의 전달 동력은 얼마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한번 이거 우리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동력 같은 경우는 토크 곱하기 각속도입니다. 근데 이런 거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래 동력은요, 뭐와 뭐의 물리량의 조합이냐면은 이를 시간으로 나눠준 겁니다. 제가 그냥 한글로 쓸게요. 한글로 쓰고 단위 쓰면 또 뭐 또 SI 단위네, 중력 단위겠네, 공학 단위겠네 또 나누네. 그냥 쓸게요. 자, 동력은 이를 시간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근데 이제 요 이를 갖다가 보면 우리가 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는 힘 곱하기 거리예요. 자, 뭐하고 단위량이 똑같냐면은 토크하고 똑같습니다. 토크도 똑같이 힘 곱하기 거리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물리량은 같은데 요 거리의 의미는 서로 다르죠. 왜? 토크 같은 경우는 회전 중심에서부터 힘이 작용하는 점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회전 반지름이라고 보는 게 맞고 얘는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렇죠? 힘 곱하기 거리. 얘는 이동 거리를 얘기합니다. 이동한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저쪽은 힘 곱하기 거리는 같습니다. 자, 요거 하나 킵해놓고 나머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는 힘 곱하기 거리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풀어봅시다. 힘 곱하기 거리 했어요. 네.
텅 빈 거리가 아니라 힘 곱하기 거리. 예. 시간. 자, 이렇게 딱 풀어놓으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뭐예요? 거리 시간이 뭐예요? 속도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력을 갖다가 결론적으로 동력을 얘기할 때 뭐예요? 우리가 힘 곱하기 속도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속도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각속도, 원주속도. 각속도는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고 원주속도는 미터 퍼 세크고, 어떻게 더 정감가고 어떤 게 더 좋아요? 미터 퍼 세크. 그죠? 미터 퍼 세크. 예, 단위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졌을 때 힘 곱하기 속도, 원주속도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원주속도가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얘 자체가 또 몰라요. 토크 곱하기 각속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크 곱하기 각속도 안 계시면 이거 아닙니까? 토크 곱하기 각속도.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토크는 단위가 똑같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단위 자체는 얘로 끝났어요. 얘는 그러면 라디안트 퍼 세크는요? 얘는 치지 않습니다. 이거 갖고 우리가 대들 필요는 없어요. 아니죠. 라디안트 퍼 치는 요 라디안을 한 거죠. 큰일 날 뻔했네요. 세크는 가져와야죠. 세크는 갖고 와야죠. 세크는 갖고 와야 됩니다. 라디안은 빼고요. 네. 그래서 얘의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토크가 지금 힘 곱하기 거리 돼 있고요. 라디안 퍼 세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크는 따라와요. 그러니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라서 얘도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각각 나눠서 본다 그러면, 자, 우리가 각속도는 어떻게 우리가 RPM으로 본다면 어떻게 봅니까? 60으로 나눠주죠. 왜 60으로 나눠줍니까? 지금 세크로 봐야 되는데 RPM이니까 분당 회전수잖아요. 분당 몇 회전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당을 초당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나누기 60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60이 들어온 겁니다. 이 파이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호도법에서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나왔을 때, 여러분 요거만 알고 계세요. 라디안 단위가 나왔을 때 180도는 파이 라디안, 360도는 360도 그러면 2파이 라디안. 이거 무슨 뜻이에요? 360도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360도 돌아가는데 분당 몇 회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각속도를 30분지 파이 n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나니까 뭐야? 이거 갖다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토크에다가 30 파이 n 붙였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는데 요거 심압 대 편입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반에서 테이퍼, 이렇게 생기네. 테이퍼진 물체를 가공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 심압, 여기 보시면 심압 대 편입법.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심압 대 편입법.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심압 대 편입법하고 몇 가지 더 있었는데, 하여튼 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이퍼 절삭장치. 선반에 나는 테이퍼 절삭장치. 그 다음에, 그 복식 공부대 뭐가 있는데, 하여튼 그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심압 대 편입법입니다. 저기서 지금 심압 대 편의 양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 요거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이 문제, 이것만 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편의량이라는 게, 이 각도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요 길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라는 걸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요 공식을 이제 그거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요 끝에서 요걸 갖다 우리가 L 값, 여기는 스몰 L 값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L 값에 대해서 얼마,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다 값이 다르잖아요.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따라가는 방법, 저도 요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했던 방법 똑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답은 얘입니다. 근데 요런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탄젠트 역함수죠? 탄젠트의 역함수. 이거 지금 안에 있는 거 빼고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탄젠트의 역함수 어쩌고저쩌고 해서 A 이렇게 나왔습니다. 탄젠트 역함수 해가지고 여기다가 A 해가지고 여기다 세타 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탄젠트 세타, 몇 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탄젠트 세타를 했더니 이 값이 A야 또는 A라고 하는 공식이야 라고 했을 때 얘가 얘를 알고 싶어, 얘는 알고 있는데 얘를 알고 싶어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탄젠트 역함수 해가지고 하면 요 세타 값을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요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지금 요 자체가 요거 지금 세타 값이에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일단 그거부터 알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탄젠트 역함수가 자, 2L분지 D-TL. 그러면 요거 봅시다. 여기서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요 큰 지름, 우리 테이퍼의 큰 지름이 대문자 T, 작은 지름이 소문자 T입니다. 요 거리가 지금 L 값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직각 삼각형을 한번 가상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요 각도가 세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요 각도가 세타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이를 우리가 말했을 때 이 길이는 우리가 알아요. L 값이 납니다. 스몰 L이죠. 스몰 L 값. 요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요 높이는요, 여러분들 큰 지름에서 작은 지름 빼준 값에 얼마? 2분의 1 해주면 되잖아요. 요게 큰 지름에서 작은 지름 빼준 값에 2분의 1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밑면과 높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삼각함수 뭐가 있습니까? 탄젠트 삼각함수가 있잖아요. 탄젠트.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L분지 스몰 L이죠. 예, 스몰 L분지 2분지 D-T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짠 거 같고 얘 밑으로 내려야죠. 2L분지 D-T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 요 수식에서 지금 예, 요 수식에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고, 이 값은 알았어.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요 세타 값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요 세타 값. 예, 요 세타 값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야 요 L 값을, 요 L 값은 알고 있으니까 요 편의량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주는 요 세타 값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함수 만들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역함수에다가 이 L분지 D-T 하게 되면 얘가 세타 값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금 의미하는 건 그냥 세타 값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요 이 값은 또 우리가 이걸 따로 삼각함수 또 만들 거예요. 예, 전체 길이를 봅시다. 예, 지금 전체 길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죠. 예, 지금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L 값이 되는 겁니다. L 값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편의된 양, 지금 여기 선은 여기 있지만 나는 어차피 예, 요 길이하고 예, 그다음에 요 길이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게 되면은 요 세타 값을 알게 되면 이 거리에 대해서 요 편의량을 우리가 위치를 잡아서 알아낼 수가 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 수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요것도 직각삼각형이 됐어요. 그렇죠? 직각삼각형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길이 값은 이건 L 값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이거 직각삼각형이고 여기가 L 값이면 요 L 값이 빗면입니까? 밑면입니까? 빗면이 되겠죠. 빗면이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요 편의량 이 값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 값입니다. 그럼 요 편의량을 대한 요건 우리가 어떤 삼각함수 쓸 수 있어요? 빗면과 높이를 규정하는 삼각함수 사인 함수 쓸 수 있습니다. 사인 세타는 이 세타 값은 우리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네, 세타가 몰라요. 자, 요 사인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네, 사인 세타는 L분지 편의량 2값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난 이제 얘를 구해야 돼. 문제에서 물어본 얘잖아. 그러면 얘를 갖다 옮겨버리면 되죠. L 곱하기 사인 세타 이꼬르 편의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사인 세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갖고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 가공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소송이라는 말이 탄성의 반대 의미는 아니에요. 예, 반대 의미는 아닌데 우리 기계공작법, 그러니까 기계공작법이라든가 기계공학에서는 뭐 약간 좀 다르게 좀 반대의 의미로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원래는 반대는 아닌데. 자, 소송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변, 인발, 프레스, 플레이너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둘 중 하나입니다. 아변을, 그러니까 소송 가공 쪽을 공부를 잘했든지 잘 해놨든지 아니면은 절삭 가공 쪽을 공부를 잘 해놓으셨어도 이건 풀 수 있는. 왜? 이 플레이너 가공이 나오거든요. 절삭 가공에서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항상 보면 절삭은 여러분들, 절삭은 사람이 칼날을 들고 뭐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작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절삭 가공에서는 절삭 이론 그래가지고 하나가 있고요. 플러스 뭐 이제 선반이 들어갑니다. 선반 가공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밀링 가공. 자, 플러스에 좀 들어가는 게 뭐냐면 나머지들 중에서 직선 절삭 가공, 왕복 절삭 가공 하는 애들 중에서 세 가지를 다 때려놓고 설명을 해요. 이건 어떤 교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쉐이퍼,
슬로터, 플레이너. 얘네들, 예, 플러스 이제 드릴. 보링하고 드릴링 같이 묶어가지고, 요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절삭이에요. 절삭 가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플레이너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절삭을 공부를 잘 안 오셨던지, 아니면 정말 소송 가공을 잘해서 얘네는 소송 가공인데 얘가 아니든지. 플레이너는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뒤에 가서 이렇게 생겼어요. 플레이너. 네. 잘생겼죠? 잘생겼죠? 종이기입니다. 네.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겠네. 제가 여기서 설명하려고 표를 갖고 나왔네요. 네. 여러분들 쉐이퍼, 슬로터, 플레이너, 절삭 가공 장치인데, 자, 얘네들의 특징,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선반이나 밀링하고 비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얘는 급속 귀향기구가 있습니다. 급속 귀향기구.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절삭을 하는데, 야, 너 저기까지 갈 거잖아. 갈 때 깎고 올 때 깎고. 좋죠. 네. 아주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 근데 그게 효율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왕복 절삭을 물론 그런 기계들도 있습니다. 왕복 절삭 하는 애들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커터의 형상도 설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작물의 고정 방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로 발생하는 오차도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냥 한쪽으로 가면 그냥 깎아야겠다. 이거 낫겠다 했어요. 그냥 한쪽으로만 가봐. 그래서 갈 때 깎든지 올 때 깎든지 알아서 해. 갈 때 깎았어요. 쭉 가면서 깎았어요. 그럼 올 때 그냥 오면 안 되잖아요. 어때? 빨리 와, 이씨. 빨리 와. 그걸 뭐라냐? 급속 귀향기고. 예, 얘네들 세 개는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급속 귀향기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여러분, 선반은 어떤 형태로 갔습니까? 공작물이 있으면, 공작물이 회전하고 바이트 갖다 댑니다. 쭉 갖다 대서 깎죠. 공작물이 회전하면서 바이트가 직선 운동하면서 깎는 형태. 자, 밀링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공작물이 있으면, 자, 커터가 내려와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자, 커터를 좀 이상하게 그렸네요. 네, 이렇게 회전하면서 깎는. 네. 얘는 커터라고 얘는 바이트라고 얘기하죠. 근데 얘네들은 뭐야? 다 공작물이 회전하던, 커터가 회전하던 연속 절삭을 한단 말이에요. 연속 절삭을 가는데, 얘네는 급속 기관 장치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면서 깎고 빨리 와서 얘는 직선 절삭을 한다는 얘기예요. 칼날이 직선으로 움직이면서 그 표면을 갖다 가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둘 다 직선 절삭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직선 왕복 운동, 수직 왕복 운동, 직선 왕복 운동 세 개가 똑같습니다. 요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지금 다음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 정도는 꼭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네, 얘네들이 좀 말이 좀 그래가지고. 네,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물사의 특징 나왔는데, 여러분 주물사부터 좀 뭐예요? 주물사가 뭐예요? 네, 주조 만들 때, 줌을 만들 때 쓰는 게 주물사, 그렇죠? 그럼 영구주형이에요? 소모성 주형이에요? 소모성 주형. 영구주형은 보통 금속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금속으로 만든 주형을 우리가 보통 뭐야? 금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형이란 말은 원래는 여러분들 금속으로 만든 틀은 다 금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출할 때 쓰는 것도 사출 금형, 뭐 다이캐스팅 할 때 쓰는 것도 프로그레시브 금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금속으로 만든 틀은 다 우리가 이제 금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사형 같은 경우는 소모성 주형, 일회성 주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쓰고 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래를 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쓰는데, 그때 쓰는 거 우리가 주물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물사로 형상을 만드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형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형상의 제품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주물사 여기다 싹 덮고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형상을 갖다 자로 재면서 거기다 홈을 파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여기에 맞는 모형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주물사를 붓는 거죠. 나중에 모형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이 모형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그냥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주조용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보통 얘를 뭘로 많이 만들었어요? 나무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뭘로 배우고 있습니까? 목형 이렇게 배우고 있죠. 목형 배우고 있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 주물사예요. 주물사인데, 자, 주물사에 대한 설명 첫 번째 보도록. 입자가 당김이 작으면 통기성이 좋아진다. 여러분, 입자가 작으면 통기성이 좋아지나요? 진짜로?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뭐 수식이나 공식으로 볼 건 없습니다.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떤 통이 있어요.
뭐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뭐 보온병 같은 아니면 뭐 그냥 대접이라고 봅시다. 대접에다가 여러분들 밀가루를 채우고요. 거기다 콩을 채워 보십시오. 그 안쪽에서는 어떤 게 더 통기성이 좋을까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살짝 문제 꽈서 나왔으면 되게 어려울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저 같으면 문제 이렇게 안 내요. 저 같으면은 입자가 작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입도로 얘기했을 거예요. 입도.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입자가 작으면이잖아요. 그러면 입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숫자가 클 때 작을 때, 클 때예요. 입도. 입자가 작다는 얘기는 입도는 크면 숫자가 큽니다. 그래서 입도가 클 때, 통기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게 다가오나요? 저 그럴 것 같은데. 아니면 말고요. 네, 좋아요. 그럼 입자가 작으면 주물의 표면이 우수해진다. 이것도 입도로 설명하게 되면. 자, 입자가 작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도가 클 때. 표면이 우수해진다.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밀가루 속에다가 내가 손을 집어넣어 보세요. 촉감이 어때요? 자, 이번에는 콩 속에, 콩은 좀 그렇다. 일단 콩 속에 손을 집어넣어 보세요. 느낌이 어때요? 네. 그런 또 있습니다. 자,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내화, 이건 무조건 좋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쇳물이 들어가는데, 내화성이 좋아요, 당연히. 쇳물이 들어가는데, 내화성이 약하면은 뭐, 타버리죠. 안 좋죠. 그렇죠? 네, 안 좋을 겁니다. 이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물사에 점결제가 들어와요. 여러분, 점결제는요, 성형성을 확보하고, 성형성을 확보하고, 주물을 탈착할 때 주물사가 변형되지 않기 위해서 쓰는 소재를 갖다가 우리가 점결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주물사에 우리가 보통 섞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결제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어쨌든, 공통적인 어떤 목적은 이거예요. 여러분, 점결제에서. 가스 발생이 적고 통기성이 우수해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입자가 주물사에 같이 섞여 쓰이다 보니까 주물사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주물사가 이런 게 있죠. 가스 발생이, 이 자체 가스 발생이 가스 발생이나 말보다는 통기성이 우수한다. 이게 항상 따라갑니다. 주물사도. 근데 얘는 이제, 가스 발생이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주물사랑 같이 쓰이고 고온의 쇳물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가스 발생이 되는, 이건 내화도하고도 같이 연관되는 얘기예요. 내화도하고도 같이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자, 내화도가 우수해야 되고 주조 후에는 경화되어 쉽게 분리될 것.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점결제가. 자, 그 다음에 보관 중 수분과 반응하지 않을 것. 화학적으로 좀 안정되고 오래 보관해도 얘가 성분이 변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죠. 자, 10번 보도록 보겠습니다. 또 잔류용력 여기서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거 문제는 어떻게 여러분이 맞추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압축 잔류용력은 응력 균열을 발생합니다. 압축 잔류용력 균열을 발생시킨다. 일단 균열입니다. 균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압축 잔류용력에서는 응력 균열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걸로 끝나요. 그냥 압축 피로 수명을 향상시킵니다. 인장 잔류용력을 파괴 강도를 저하시키고요. 잔류용력을 풀림체에서 제거될 수 있다. 완화시킬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이건 우리가 열 처리하면서 여러 번 했던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 번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또 많이 또 언급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풀림 처리 같은 거 용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저거 있죠? 그 표면경화법 중에 침탄법 하고 나가지고 또 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변형 방지, 뒤틀림 방지, 잔류용력제. 맨날 우리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3번을 보게 되면 압축 잔류 응력 균열을 발생시킵니다. 이게 아니라 압축 잔류 응력은요. 이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압축 응력 균열을 발생시키지 않고 피로 수명 향상시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요거는 대비해서 보셔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그런 건 또 아닌 거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한번 봤던 자료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 논문입니다. 이거는 뭐 온라인에 있는 거라. 혹시 또 저작권, 제가 이거 논문을 뭐 제가 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써놓던 논문을 갖다 좀 응용해서 여러분들 같이 나누는 거니까 괜찮겠죠. 뭐. 자, 여기 우리 박상동 정창기 교수님께서 이런 논문을 쓰셨어요. 압축 잔류용력의 영향 그래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표면의 압축 잔류용력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보면은 피로 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피로 강도, 압축 잔류용력은 피로 강도를 향상시킨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균열을 발생시키는 예, 그 잔류력은 압축은 아니에요. 그러면 인장? 맞습니다. 인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장 잔류는 피로 강도를 저하시키고요. 예, 플러스 균열을 발생시킨다. 균열을 촉진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딱 좋아요. 딱 좋습니다. 브라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회전하는 주형을 이용해서 파이프, 관, 실린더, 라이든 같이 속이 빈 주문, 속이 빈 주문이죠. 예. 얘를 제약하는데 적합한 주조법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진원심 주조법이 시험 문제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 느낌에서인지 몰라도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원심 주조법 하면은 그냥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원심 주조법 하면은 의미하는 게 이 진원심주조법이에요. 이게 진원심주조법입니다. 그래서 진원심주조법은 수평식, 수직식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 둘 다 이 속이 빈 준공주물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제품이 준공입니다. 가운데가 비어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코어가 없습니다. 코어 없이 만드는 거죠. 코어 없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고요. 우리 수직식에 보면 또 여러분들이 또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뭐 반원심, 원심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반원심 같은 경우는 우리 수직식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통이 이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중앙에 있으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요런 구조죠. 가운데다 셈을 넣어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꼭 반드시 준공은 아니어도 돼요. 근데 준공이 아닌 제품들을 많이 만듭니다. 원형의 제품, 준공이 아니면서 원형. 예, 많이 만들어. 대표적으로 자동차 휠. 자동차 휠. 알루미늄 휠 있죠? 예. 근데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 여러분 접근하실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알루미늄 휠은 반원심 주조법 얘기할 때도 사례로 나오고요. 또 다이캐스팅 같은 데 나옵니다. 근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여러분 자동차 알루미늄 휠은요, 조직이 굉장히 치밀해. 강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조직이 치밀하고, 그쵸? 예. 균일한 강도, 표면도 고와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공통 특징이 뭐냐면, 원심력에 의해서 뭐래요? 용탕, 쇠물을 딱 가압을 해주잖아요. 얘는 원심력에 의해서 해주고, 얘는 뭐예요? 압력. 투입하는 압력에 의해서 해주고.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 소재를 갖다가 가압을 한다는, 압력을 준다는 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휠은 여기서도 사례가 나오고 여기서도 사례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 좀 조심하세요. 자동차 휠 그러면 나는 지금 원심주조법으로 공부했는데 씨발 다이캐스트에 또 나왔어. 선생님이 어떻게 된 건가요? 저 배신한 건가요? 이러지 마시고 두 개 같이 나오니까 그건 여러분들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표적인 게 뭐 자동차 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풀리, 우리 그 V벨트 풀리 같은 것들, 요걸로 만든다. 보통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심 가압주조법은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쇠물을 버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탕도가 지나가는 이런 파이프가 잘 있고요. 주형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여러 개 더 달 수도 있고, 얘가 회전을 하면서 여기 나오는 제품들이 각각 다 따로예요.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심 가압주조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한 번에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요 다음 시험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좀 구별을 해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압입자로 눌렀을 때 생기는 압입 자국을 이용한 경도시험법이 아닌 것은. 답은 쇼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쇼 경도시험법은 한 3년 됐나요? 공무원 시험에서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왜 미안하다고 그런지. 이번엔 안 나올 줄 알았다. 그렇다고 제가 설명을 안, 이거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면책이 돼요. 면책이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이번에는 이거 안 나오겠지 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설명만 바꿔서 계속 나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요거 좀 똑같은 보기 갖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바꿔볼게요. 다음 경도 시험법들 중에서 소재, 재료 표면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시험법은.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요거 봅시다. 여러분, 이 표 하나로 끝납니다.
경도시험법은요. 여러분 시험 공부하실 때요. 이 표 하나만 갖고 가시면은요. 머릿속에 있으면은요. 어떤 시험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검증된 표입니다. 이게. 예, 제가 잘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쇼가 정도 밑에 있잖아요. 자, 얘 보시면 자유낙하, 추를 자유낙하시켜서 반발 높이를 측정한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뭐예요? 압입 자국, 그 자국의 대각선 길이, 압입 자국의 깊이 다 뭐예요? 재료를 손상시켜요. 파괴라는 말보다는 파괴 그러면 그건 너무 좀 과장됐어. 내가 봤을 땐 그래. 이거는 뭐 이거 파괴 시험인가요? 비파괴, 파괴 중에서 파괴 들어가나요? 이렇게 접근하실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약간 재료에다가 데미지를 주는 애들이에요. 얘네 지금 브리넬, 비커스, 로크웰은 재료에 데미지를 주는데 사실 얘도 데미지 아니 반발 높이 하려다 보면 좀 찌그러질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그냥 그거는 제끼고 그냥 나는 반발 높이만 볼 거야. 살살 던져 뭐 이런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소재에다가 자국을 남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죠. 답을 쇼 경도라고 했을 때 요 주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중 소재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 뭐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소재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지금 이 문제처럼 눌렀을 때 압입 자국을 이용한 경도 시험법이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을 수도 있죠. 그 소재에, 그러니까 우리 그 압입자의 반발 높이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작용과 반작용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경도시험법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틀리신 분들은 버스 다 떠나가지고 무슨 소리야 뭐 이럴 수 있는데, 계속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잘 나오는 거는 일단 대비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안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것 좀 꼭 쉽죠. 그러면 압입자를 뭘 쓰는데, 이제 그게 또 시험도 잘 나와요. 압입자를 뭘 쓰는데. 자, 브리넬 경도 같은 강구입니다. 브리넬. 그래서 우리 브리넬 경도 같은 경우는 아래춤자 B 쓰고요. 비커스는 V, 로크웰은 R 쓰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콘을 쓸 때는, 압입자로 콘을 쓸 때는 HRC 붙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구를 쓸 때 있습니다. 그때는 HRB 겠습니다.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 각도도 좀 기억하세요. 각도. 요 각도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기억하냐면, 지금 우리 그 국가기술자격시험 일반기계기사 있잖아요. 일반기계기사하고 저희 산업기사 시험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얘가. 요거. 그러니까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물론 출제하시는 분들은 서로 달라요. 다르고 뭐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좀 가능성 있는 애들 갖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요런 거 좀 기억하십시오. 13번 문제입니다. 자, 외저 펌프에서 발생하는, 오늘 이거 폐입 현상부터 설명할게요. 이거 폐입 현상부터 해죠. 우리 기어 펌프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기어 펌프의 특징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게 기어가 이렇게 두 개가 맞물려 들어가고 있고요. 유체가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기어는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위에 기어는 시계 방향 회전, 시계 반대 방향 회전. 지금 시계 방향으로 얘는 이렇게 회전하고 있을 거고요. 밑에 있는 기어는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어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유체가 요 기어의 일을 따라서 이렇게 바꿔나, 이런 형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우리 기어 펌프입니다. 이게 외접 기어 펌프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게 기어 펌프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어 2의 형상에 따라서 폐입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폐입 현상이 뭐냐면은, 자, 요렇게 기어 2와 2 사이가 맞물리면서 여기가 닫혀버렸잖아요. 자,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돌아가죠. 한쪽은 열리고 한쪽은 또 더 누릅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압력이, 이 안에 있는 압력이 증가를 해요. 그 현상이 오일의 기어 펌프 내에서 발생하는 폐입 현상, 그렇죠? 트래핑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정연파 형태의 특수한 지형을 하는데, 일단 정연파 형태의 특수한 지형이라고 하는데, 그게 특수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는데, 정연파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정연파란 말이 잘 몰랐다. 여러분들이 이 정연파라는 말을 몰랐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험장에서는 이 정연파라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웠겠다 싶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저 종이를 딱 시험지를 딱 펴보니까 뭐가 있냐면 사인 커브라고 딱 돼 있잖아요. 여러분 사인 커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긴 요 커브죠. 이게 정연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커브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은 형상이 골아요. 형상이 고르고 중심점을 우리가 봤을 때 위아래가 대칭이죠. 물론 여기가 바로 대칭은 안 되지만 위아래가 대칭 현상입니다. 조금 이동해서 보게 되면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런 현상이 뭐냐면은 이 정연파라고 했지만 이 사인 커브 형상대로 요 치형을 만들면 치형의 이 곡선을 만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한쪽이 열리면서 이쪽도 같이 열립니다. 예. 한쪽이 열리면서 한쪽도. 그러니까 실제로 폐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뚝 떨어져요.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어의 말린 분의 측판에 릴리프 홈, 빠져나갈 수 있는 홈, 여유 공간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릴리프 홈 같은 여유 공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기어 펌프 이게 저도 이제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사 이름 있는데 그 기어 펌프 하다가 뭐 좀 여기 이제 뭐 이물질이 들어갔어요. 이 펌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물질이 들어가지고 분해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거기 보니까 기어 2가 다 뭐 어떻든 여기 홈이 파져 있는 거야 여기에. 이게 좀 홈이 이렇게 파져 있더라고요. 미세하게. 그래서 난 그게 뭔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홈을 파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게 축 강도, 이 강도에 영향을 줘요. 이 강도 같으면은 여러분들 뭐 2의 강도 그러니까 루이스의 굽힘 헤르츠의 면학 강도시, 누이스의 굽힘 강도시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여기 홈이 있으면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얘기하는 게 요 릴리프 홈을 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데 자 유압 작동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기현상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요 세 가지는요 꼭 좀 기억하세요. 폐입 현상과 폐입 현상과 더불어서 공동화 현상, 우리 캐비테이션 현상이죠. 그 다음에 써진 현상이 있습니다. 들숨, 날숨 현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여력이 안 됩니다. 시간상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따로 꼭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 지우고 갈게요. 연락에 떠들다 보니까 칠판 좀 자꾸 잊어버리고 가네요. 점도입니다. 점도. 봅시다. 점도가 높을 때, 낮을 때.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얼마 정도 끈적거려야 이게 높은 거예요? 얼마나 묽어야 점도가 낮다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중간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적정한 점도일 때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압작동류 같은 경우는 사용 용도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사용 범위에 따라 가지고 적정한 점도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높았을 때, 그걸 기준으로 낮았을 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도는 끈적끈적거리는 이제 그런 성질이니까 유체에서 점도가 너무 높았을 때 발생을 볼까요? 동력 손실이 증가한다. 왜? 끈적거리니까 얘를 보내려니까 힘이 더 들어. 보내는 다면 얘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게 힘이 더 들어. 동력 손실 증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자, 소음과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얘를 갖다가 물 위에서 보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예요? 기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기포가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포에 의해서 소음, 공동화, 캐비티 현상 발생의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내부 마찰 증가하죠. 끈적끈적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배관이라든가 유압 작동기계가 있는데 마찰로 인한 온도가 상승한다. 기계 효율 전 이건 동력 손실하고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도가 이번에 낮았을 때 적정한 점도보다 낮았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류가 누설.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 점도가 낮으면 왜 누설이 발생하냐? 아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뚜껑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통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오일을 막 채웠어요. 근데 여기다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일로 이제 오일을 빼내려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그라고 해가지고 막아놨어요. 막아놨고 실링 처리를 해놨는데 이
이 유체가, 그러니까 이 유압 작동류가 점도가 떨어지면서 일로 조금씩 많이 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여기 보니까 비치는 정도 밑으로 뚝뚝 떨어질 정도로 샌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점도가 떨어지면 마찰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치들 사이에서 마찰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더 잘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묽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안에 패킹이라든가 뭐 가스켓 같은 걸 해놨어도 그 틈으로 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갖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아, 마찰이 주변에 마찰이 저하되니까 마찰력이 떨어지니까 얘가 드디어 새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설이 증가됩니다. 기계의 마모도 증가됩니다. 기계와 기계 사이에서 유막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유막 설정이 안 돼요. 그러면서 마모가 증가되고, 그래서 용적 효율 떨어지고 유지가 어려워져요. 압력 유지가. 왜? 이런 누설이라든가 용적 효율 저하 때문에 압력 유지 어려워.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 갖다 우리 앞에 가서 좀 보자. 14번. 자, 4번 볼게요. 유압 작동의 점도가 높아질수록 유압 펌프의 효율이 어떻다? 증가한다? 미쳤어요? 점도가 높아질수록 유압 펌프의 효율이 증가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끈적끈적한데? 보내려면 힘 더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연인들도 한참 막 사귀고 그럴 때는 헤어지려고 하면 참 헤어지기가 힘들어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내가는 유체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안 가시면 그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연인들끼리 한참 열정적으로 사랑을 할 때는 헤어지려면 참 힘들잖아. 점도가 높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자, 15번 문제. 이미 생성된 구멍을 선반경을 확대할 때 적합. 이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컴플레인 할 수도 있다. 아니, 선생님, 나 진짜 이 문제인데, 이제 딴 건 몰라도, 저 열받는 게, 나는 맨날 이거 우리 보링을, 그러니까 답이 일단 보링이거든요. 일단 카드를 꺼내놓고 시작을 해야지. 답은 보링입니다. 보링을 우리 맨날 드릴링 머신, 보링 머신, 여기서 배웠잖아요. 근데 선반으로 나오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선반에서도 구멍 뚫기 작업이 가능하다. 요게 지금 척입니다. 요게 지금 조입니다. 공작물이에요. 여기 뭐가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 심압대. 그러니까 심압대에서 지금 드릴이 고정이 되어 있고 공작물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얘도 보링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선반에서도 사실상 드릴링 작업, 보링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널링은 뭡니까? 널링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땐 딱 이겁니다. 선반에서만 밀링해서는 안 되고 선반에서만 가능한 거. 빗살무늬의 무늬를 가공물 주변에다 새기는 작업, 뭐 이렇게 나오죠. 뭐 그 외관을 수려하게 하고 미끌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빗살무늬의 무늬를 만들고 막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이겁니다. 자, 슬로팅 같은 거 아까 슬로트 머신에서 말씀드렸죠. 슬로팅 머신에서 왕복 운동, 급속 귀환 장치. 얘랑 같이 다니는 두 애들이 또 있죠. 쉐이퍼와 플레이너. 얘는 셋은 항상 같이 다녀요. 친한가 봐요. 그런가 봐요. 단면 절사. 이거 그냥 단면 깎는 거죠. 단면 깎는 거. 선반에서 가능합니다. 자, 이제 16번 냉매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좀 어려웠나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좀 이게 어려웠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있을 거예요. 일반 기계기사, 특히 연력학을 안 배우고 오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냉매가 갖춰야 될 성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좀 약간 넌센스 퀴즈처럼 편하게 생각하신다면 뭐냐면은, 일단 표면 장력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이거는 바로 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나머지는 연력학적 상태량을 갖고 얘기하는데 얘는 물리적 상태량이에요, 한마디로. 표면 장력, 그래서 물방울 있으면은 물방울이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힘, 거기가 보통 표면 장력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비열비는 뭡니까? 이건 연력학적 상태량이 맞습니다. 비열비. 근데 지금 냉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비열비의 의미가 뭡니까? 정적비열로 정적비열을 나눠준 값이잖아요. 요게 비열비, 보통 내가 스몰 K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헷갈렸다 그럼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들이 이걸 갈라내실 수가 있냐면, 보기가 보면 다 두 개예요. 정답이.
이 중에 2개밖에 정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게 긴가민가 해. 나머지 볼게요. 저온에서 증발 압력이 대기압보다 커야 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그냥 증발해 버릴 거예요. 날아가 버릴 거예요. 대기압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압력 유지를 계속 해줘야 되는가. 대기압에서 쓰려고 그러면. 당연한 얘기죠. 자, 임계 온도가 높고 상온에서 액화하여야 된다. 상온에서 액화되죠. 임계 온도가 높아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상온에서 그냥 증발하고 상온에서 액화돼 버리면은 상온에서 그냥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답은 기억하고 니을이 가장 유사하죠. 근데 이게 긴가민가 했다. 그러면은 2개밖에 없으니까 디귿 빼버리고 기억하고 니을로 가버리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냉매의 성질 그래도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 증발 자멸이 커야 되고 임계 온도가 높고 인국점은 낮아야 되고 열 전도율은 우수하고 점성은 작아야 되고 가격이 저렴할 것. 근데 다 좋은 건 제일 중요한 가격. 그리고 환경법에 산업안전보건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제품은 유통 자체가 안 되죠. 그런 거 유통한 사람이 벌을 받기 때문에 유통이 안 돼요. 자, 일단 17번 보겠습니다. 압축공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공부하실 때 맞출 수 있는 방법. 압축을 끝내주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든지, 아니면 주조에서 주조 결함을 공부하셨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압축 공정에서 여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요, 이거를 다 간파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냥 주조에서 봤던 내용이 나왔죠. 수축공 나왔죠. 주조 결함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렇게 또 답을 또 찾아내셔야 되죠.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면 안 돼요. 거기서 부정행위하고 부정행위를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부정행위 하는 말씀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난 모르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찍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나도 찍습니다. 저도 가면 찍습니다. 근데 이럴 때 있어요. 나는 난 모르는 것은 대충 찍고 왔는데 딱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는 있긴 한데 여러분들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한 문제 문제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푸십시오. 부정행위는 하지 마시고, 그거 하나는 말씀 또 오해하셔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더니 또, 저 강사는 부정행위 하라는 얘기인가. 그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처럼, 풀어나가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자, 평벨트 전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제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구성인선, 이거 기출문제 풀면서 제가 아리까리했던 데가 있었어요. 초창기 때. 그러니까 저는 구성인선 그러면 얘는 무조건 나쁜 거야. 나쁜 것이야. 계속 나는 그렇게 알고 공부를 했고 여러분 같이 수업을 했어요. 근데 지문에 구성인선을 설명하는데 좋은 의미로 설명이 돼 있어요. 나를 보호해서 수명을 연장시킨다. 좋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닌데 난 나쁜 것으로만 공부했는데 좋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왠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근데 맞죠. 네, 맞죠.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3번 문제. 바로 걸기에서 벨트의 이안부가 위로 가면 접촉각이 감소한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보세요. 벨트의 이안부가 위로 간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기계 설계에서,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기계 일반이 아니라 기계 설계하는 에서 여러분 공부했던 내용이 나온 건데, 항상 그렇잖아요. 이쪽이 아래쪽이 긴장측 한다, 위쪽이 이완측 한다. 우리 항상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완측은 처짐이 발생하는데, 밑에 여기서 하면 여기가 이렇게 처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위쪽 갔다가 처짐이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처지더라도, 위에서 처져야지 아래에서 처지면 위험하니까, 위쪽을 이완측 한다. 너무 잘 배웠어요. 근데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접촉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없어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못 풀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자, 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 그림 다 기억합니다. 여러 번 나온 그림이고, 이걸 모르고 벨트를 공부했다고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바로 걸기, 엇걸기 다르죠. 자, 얘가 당연합니다. 우리 항상 위로 가면 접촉각이 감소한다. 아니, 접촉각이라는 게 벨트가 접촉하고 있는 지금
요 각을 우리가 접촉각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 세타 각을 갖다. 그렇죠? 얘가 밑으로 쳐져야 되면 얘가 더 증가하지 않아요? 팽팽하게 있을 때보다는 더 얘가 좀 접촉각이 더 증가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요겁니다. 답이. 자, 나머지 보기. 자, 1번 보기도 재밌습니다. 벨트와 풀 사이에 마찰이 없으면 장력비는 있다. 자, 요게 우리 아이델바인식에 의해서 나온 장력비입니다. 물론 여기다 관성도 곱해주고 하긴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근데 일단 아이델바인식만 다 보면은 익스포넨셜 함수에다가 마찰의 수곱하기 접촉각이에요. 지수가. 그쵸? 네. 익스포넨셜 함수. 2가 아래로 내려와, 자연농구가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만약에 마찰이 없다, 마찰이 0입니다. 그쵸? 0. 그러면 위에는 뭐가 돼요? 0 곱하기 세타가 되는 거죠. 지수가. 그러면 2의 0승이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0인가요? 1입니다. 1이 되죠.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림의 중앙부를 높게 하여. 이게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 벨트 풀리를 갖다가 이쪽에서 모양을 그리면은 얘가 평벨트 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벨트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중앙부가 살짝 높아요. 중앙부가 살짝 높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높게 해놨을까? 이탈 방지. 딱 이유는 겁니다. 이탈 방지. 벨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중앙부를 살짝 높게 만든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부터 유효장력이 증가하면 크리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크리핑 현상이 뭡니까? 미끌려 나가는 현상이에요. 슬립 현상하고 슬립 현상에 의해서 벨트가 뒤로 밀려 나가는 현상입니다. 벨트는 지금 풀리는 연락에 돌아가고 있는데 얘는 그거 못 따라오는 거야. 벨트가. 풀리는 연락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살짝 헛도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 클리핑 현상이라는 게. 왜 그렇게 발생할까? 예. 유효장력이 증가하면 접촉각이 커져요, 작아지죠. 작아지죠. 그러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력이 증가하면은 여기서 물려주는 힘은 더 증가할지 몰라도 접촉각이 감소하면서 클립 현상이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그래요. 제일 중요한 힌트는 사실상 원래는 얘입니다. 답은 박판적증 공정이에요. 박판적증 공정인데,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스테레오 레소그라피 유형 여러분들 이거는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이거는 물론 무조건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예요. 폴리젠 아니면 박판적증인데 원래 핵심 키워드는 별도의 지지 구조가 필요하지 않다. 얘가 핵심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 이거 갖고 하기가 좀 애매한데 얘가 나옴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 어차피 지금 폴리젠 아니면 얘 둘 중 하나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쾌속 조형 같은 경우는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못하고 자주 나오는 거 한 4가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면 아닌 거라도 잡아내서 우리가 치울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일단 2개 나왔잖아요. 얘는 아닙니다. 이 설명 보면 어떤 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폴리젯 아니면은 박판적층인데 여기 보시면 종이나 폴리머 사용하는 종이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원래는 이제 얘가 키워드인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 어차피 폴리젯 아니면 박판적증 둘만 여러분 가려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가 키워드가 돼버렸어요. 더 중요한 건 얘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심냉처리입니다. 자, 여기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쉽게 풀어낼 수 있는데 저는 요거 할 때 항상 2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영도씨 이하에서 급냉. 그래서 이거 하면서 서브제로 나오니까 모탈 컴뱃이 생각이 나요. 그게 저는 모탈 컴뱃에 꽂혀 있으면 안 된다니까. 서브제로 심냉 처리. 자, 영도씨에서 급냉하는 거. 그거 하나 이제 첫 번째 키워드고 두 번째가 뭡니까?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갖다가 마텐사이트화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마텐사이트로 만든다. 요 2가지가 키워드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사실상 구별해낼 수 있는 게 요거 첫 번째 보기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찾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심냉 처리에 관계되지 않은 얘기라고 하기는 없지만 시험 준비를 하면서 하나의 공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알아야 돼요.
요게 핵심이었죠. 이 표현은요, 심냉 처리를 표현하는 어떤 교재나 어떤 책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심냉 처리에 대한 심냉 처리를 이걸로 설명한 문제도 과거 기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로 푸셨어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이번에 우리 국가직 9급 시험에서 출제했던 20문제 다 해석하기를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다음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잘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데 꼭 좀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